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감찰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폭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10년사를 통해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해양 패권국이 되겠다는 뜻인데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8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학교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만 빌려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를 당첨받으려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불안한 금융시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또 기획재정부 일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글을 남긴 뒤에 잠적했다가 경찰 신고 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상처가 좀 있었지만 의식이 있었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장민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반, 목도리를 맨 한 남성이 서울 대학동 원룸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원룸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모텔로 들어갑니다. 지난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행적으로 추정되는 CCTV 화면입니다. 이후 오늘 오전 7시쯤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친구 A씨에게 예약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에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 모교 고려대 커뮤니티에 신재민이라는 아이디로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게시물 IP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 40분쯤 해당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신 전 사무관은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있었지만 의식이 또렷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을 같이 건너왔으니까 명령을 했던 거죠.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이 실제 극단적 시도를 했던 걸로 보고 치료와 안정을 위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위로차 병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자, 이번 일을 보면 그 어렵다는 고시를 붙어서 기재부에 들어간 사람이 왜 일을 관두고 이런 의혹들을 주장하게 된 건지, 또 어제 기자회견까지 해놓고는 또 갑자기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 답을 정성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 올린 걸로 파악된 글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직접 작성한 걸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래도 잘한 것 같다고 글머리를 열었습니다. 먼저 공직을 그만두고 KTNG 사장 교체 시도 등 폭로에 나선 것,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 비상식적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뒤 설사 자신이 부족하고 틀렸다 해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로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폭로에 나섰다는 의혹 제기를 의식한 듯 제1야당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변 측은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 측에서 개별 회원에게 문의했을 수는 있지만 민변 사무처에 연락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스트레스로 살이 너무 쪘다. 전직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글에 적으며 그간 느꼈던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이 국채 문제가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세금이 잘 거쳐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 채권을 찍어서 정부 빚을 왜 늘리려고 했다는 건지, 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지가 지금 가장 큰 논란인데, 김혜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7년 세금이 예상보다 23조 1천억 원이나 더 거친 데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라 빚을 갚는 데 먼저 쓸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이 2018년 말에 개정되면서 세제잉여금을 국가채무배상의 우선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당시 정부는 예정됐던 국가 채무 상환을 하루 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라고 압박까지 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입니다. 문제는 국채 발행 여부가 아니라 정권의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국채 상환이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불가피했다고 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핵심은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기재부 차관보의 카톡 메시지는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정부의 재정 운영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청와대 압력 당사자로 지목된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당시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협의는 했지만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정치권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폭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상황이 외압이 아닌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계속 주장했고, 야당들은 공익 신고자로서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겠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반응은 이호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용감한 내부 고발자, 최고의 양심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 선언이 아닌가 하는.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석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또 민주당을 향해선 신 전 사무관 영상 중 일부만 악의적으로 부각하거나 돈 때문인 것으로 조롱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에 관한 이중잣대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쾌유를 빈다면서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정 확대를 검토하는 청와대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기재부 사이에 정상적인 정책 논의였을 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외압이 아니라 압력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들은 특감반 논란과 묶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여당은 지저분한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는 등 정치권 대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생활까지 탈탈 터는 이 청와대의 감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폭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이현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나서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감찰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의혹 폭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인들과 관련된 비리 첩보엔 눈을 감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를 누설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김 수사관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다시 김 수사관을 부르는 방식으로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이은영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나온 지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오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윗선 지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이런 자료 등을 토대로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검찰 조사받기에 앞서서 취재진한테 김태우 수사관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한 게 있나요? 네, 김 수사관이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에 취재진들이 본인의 비위 때문에 청와대 의혹을 폭로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김 수사관은 나중에 밝혀질 거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김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서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압수물과 증거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수사관을 불러 사건 폭로 경위가 적절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돼서 풀려난 건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환영하며 꽃다발을 건네자 우 전 수석은 가벼운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경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2년 6개월, 불법 사찰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6개월인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2차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결과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석방 60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구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백악관 강요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듭니다. 30줄 정도로 번역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공개된 걸로만 이번이 6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2차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뉴욕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이전 친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는 등 솔직한 감정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친서 외교가 꽉 막힌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오늘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제재 해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어제 논평을 사양하겠다고 했던 국무부는 오늘 거듭된 질의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언론과의 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 내용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자,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사전에서 보면 어떤 일의 결과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때론 군사 분야에선 안보 지형을 뒤바꿔 놓을 만한 치명적인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고 책임자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김태용 국방전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일본의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고 지휘관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망료장은 그제 신년사를 통해 게임 체인저로 여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바꿔 놓을 치명적인 무기 개발을 선포한 겁니다. 게임 체인저 개발을 과거와는 철저하게 다른 속도로 하겠다고 밝혀 무기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는 무엇일까? 실마리는 올해 신방위 대강과 중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헬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한다고 밝힌 만큼 헬기 항모의 함재기 탑재가 우선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만재 배수량 26,000톤의 이즈모급 2척, 그보다 좀 작은 휴가급 2척, 총 4척의 헬기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이즈모급은 경납고와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갑판을 확장하며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함재기 젠15 24대가 실린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보다는 작지만 함재기 F-35B와 젠15의 능력을 따지면 일본 이즈모급이 중국 랴오닝급을 능가한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이 이즈모급 호위함에 F-35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2척만 항모로 개조해도 중국 2개 항모 전단을 독자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을 끝낸 일본은 결심만 서면 핵 추진 잠수함도 바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항모 개조와 F-35B 도입, 핵 잠수함 건조를 하고도 남을 5년간 274조 원의 방위비가 이미 책정돼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며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외부의 안보 위협이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위협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방금 리포터 마지막 문장 들으신 대로 일본이 억지 주장 펴면서 자꾸 논란을 키우려고 하자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 일본 초계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어선을 구조하고 있던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중국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게임 업체 넥슨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창업자 김정주 대표가 자신과 가족의 지분을 팔기로 한 건데요.
25년 전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척한 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이면서 최근엔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4억 원대 비상장 주식을 제공한 이른바 공짜 주식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넥슨 매각 추진의 배경과 업계에 미칠 큰 파장을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는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 98% 전량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 측은 공식 확인을 보류했지만 내일 도쿄 증권거래소에 관련 내용이 공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6년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국산 PC 온라인 게임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자산 5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넥슨은 2011년엔 일본 법인을 세우고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지주회사인 NXC가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고 일본 넥슨이 한국의 넥슨 코리아 지분 100%를 가진 지배구조입니다. 매각 규모는 9조 원대였던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때보다 더 큰 1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게임 업계에선 매각 규모가 워낙 커 중국 텐센트나 미국의 EA 같은 외국 자본의 인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넥슨은 국내 신생 게임 벤처들의 마케팅 서비스를 대행하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 역사에서 꽤 상징적인 회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큰 사건이죠. 갑작스런 매각 추진의 이유로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 국내의 규제 환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넥슨 측은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가 공짜 주식 사건으로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으며 경영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의 인터뷰에는 문제 있는 발언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서울 연희동 자택이죠. 이 전두환 씨의 대통령 취임사가 적힌 병풍 앞에서 이순자 씨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역사 왜곡이자 망언입니다. 이 씨의 발언 세 가지 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 5.18 재판 당시에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 바가 없다. 각하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 이런 발언입니다. 헬기 사격이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했으니까 회고록에 사탄이라고 쓴 게 왜 사자 명예훼손이냐, 죄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이 잡혀 있으니까 미리 장외 변론을 한 셈입니다. 이순자 씨 말대로 95년에는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고록 내기 전에 헬기 사격의 유력한 증거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실 건물이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인데요. 지금 이 작은 구멍들이 5.18 당시 헬기의 총탄 흔적이 유력하다고 국과수가 감정서를 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이었거든요. 회고록 나오기 석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재판만을 근거로 해서 사실에 기초한 회고록이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에서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었고 국과수 감정서는 정부 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재작년 저희 취재진에게 반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회고록 출판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서 보신 국과수 감정서를 인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판장한테 편지를 썼다. 이런 발언입니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라서 일부 언론은 전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7일 재판에 안 나올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석이고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고록에서는 5.18 단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한 게 없는데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출판 금지를 당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건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는데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사람의 얼굴을 후려치고 등에도 연거푸 주먹질합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때리신 건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한 송 대표는 다른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와 함께 공갈이나 강요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양모 씨는 지난해 11월 송명빈 대표로부터 폭행은 물론 금전 변제각서를 쓰도록 강요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가는데 뭐 움직임이 느리다거나 또는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냥 본인 기분 나쁠 때는 때리고. 하지만 송 대표 측은 피해자 측이 일부 만나지 않은 날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씨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이어 함께 고소된 최모 부대표도 내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직 방학 전이라 학생과 교사 900명이 건물 안에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침착하게 대피했습니다. TJB 이인범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염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채 맹렬한 기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은 오전 9시 반쯤 천안시 차암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소방차 20여 대를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본관동과 맞붙은 건물로 본관동 교실에선 어린이와 교사 등 900여 명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평소 재난대피훈련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여자애들은 울고 남자애들은 소리 지르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훈련에서 했던 대로 했어요. 각 교실마다 외투는 물론이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몸만 다급히 빠져나온 흔적이 생생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불길을 원인으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불이 난 이 학교 건물은 2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3월 초 개교와 함께 어린이들을 수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급당 30명씩인 정원을 25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실 16개를 증축하는 공사를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무주택 장애인은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걸 악용해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당첨받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53살 김모 씨는 1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됐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지금이 몇 월 달인지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런 김 씨가 지난해 8월 시세 4억 원대의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5만 원, 10만 원씩 용돈을 주며 접근한 이른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게 덜컥 당첨된 겁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김 씨 본인이 아파트 계약자가 되다 보니 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돼 기초생활수급비부터 끊겼습니다. 팔순 노모와 사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 통장에 지금 잔고가 14만 원이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해주고 지금 쫓겨날지 어떤지도 모르고. 2달 전 부산에서도 장애인 16명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명의만 빌려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뒤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보다 2달 전 인천에서는 장애인 40여 명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10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장애인을 이용한 분양권 사기로 의심이 가도 분양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나중에 집 나가면 구하실 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해달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이 터진 뒤에야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기는 좀 어렵고 사후에 이제 범죄로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장애인 권익 전문가들은 제도를 조금만 보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지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이 예상보다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한 말이 우리 주식시장까지 흔들었습니다. 한순구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6.3포인트, 0.81% 내린 1993.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지난해 10월 이후 2달 만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나온 애플의 실적 조정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중국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최근 잇따라 추락하고 있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란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 퍼졌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2.97%, SK하이닉스가 4.79% 하락해 모두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GDP 성장률의 숫자 자체가 많이 하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가시화된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9원 가까이 오른 1,127.7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연초부터 불안한 장세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도 긴장 속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현재 규정상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경찰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 없다면 현장에선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잘 치료받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할 겁니다.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먼저 노유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박모 씨는 퇴원한 후 1년간 한 번도 외래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재 퇴원하고 외래로 오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는데 환자 대부분이 꺼립니다. 퇴원 후에 환자가 나는 지역사회로 가서 적응훈련을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외래 치료 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법안은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국 시군구 중 15곳에는 퇴원 후 관리를 맡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예 없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확충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겁니다. 정신질환자의 허술한 퇴원 후 관리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치료와 재활, 사회정책을 연계해 돕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편견이 깊어지지 않길 바라는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걱정했던 유족들은 고인이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의금을 병원과 동료들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사라져가는 이 품격이란 말을 오랜만에 느끼게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 조사단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물러나겠다고 한 배경이 뭔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또 기쁠 때입니다.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법원행정처장은 2년 동안 맡는 게 일반적인데 1년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갈등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안 처장은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장님과 그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차장과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공연히 이견을 드러내왔습니다. 안 처장은 조사단 조사 직후 사법농단 의혹이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안 처장은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단기간에 수술을 해야 한다며 길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조재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조 대법관은 재작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관이 보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만큼 조 대법관에게 사법행정을 맡겨 사법농단 사태로 생긴 법원 내부의 분열을 아우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말부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북한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잠적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44살인 조 대사 대리는 2015년 5월 이탈리아에 부임해 1등 서기관까지 승진한 뒤 2017년 10월 문정남 전 대사가 추방된 뒤부터 대사 대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라진 만큼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정원은 조 씨가 망명을 신청했는지, 신청했다면 해당 국은 어디인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만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로 오고 싶다는 얘기는 나왔나요? 국정원에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2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가족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갔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돼. 그거는 파악이 안 됐고. 국정원은 조 씨 가족이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6년 영국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한국행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슬로프를 놓고 산림청과 강원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약속대로 전면 복원하라는 거고 강원도는 곤돌라를 남겨 활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건데 조재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이후 1년 가까이 방치된 가리왕산 슬로프. 산림청이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을 강원도에 내렸습니다. 국유림인 슬로프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며 1월 31일까지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고장을 보낸 뒤 행정 대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슬로프를 직접 복원하고 강원도에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추정하는 복원 비용은 800억 원 정도입니다. 시간을 줘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3차는 계고장을 발부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정선구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원 대상 81헥타르 가운데 슬로프 78헥타르는 복원하되 전체의 4% 정도인 곤돌라와 운영도로 3.3헥타르만 남겨서 슬로프 복원 과정을 관찰하는 생태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13억 원의 관리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곤돌라를 정선군의 책임하에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158개 단체는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산림청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이른바 우주 굴기에 힘을 쏟아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앞섰다며 크게 자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장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며 보내온 화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26분 달 뒷면의 남극 근처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내려왔는데 성공했습니다. 착륙 후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달 뒷면의 표면입니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지구에선 항상 앞면만 볼 수 있었습니다. 下传的数据来看，咱们落月的整个过程很正常，落月以后的姿态也很稳定，符合咱们的预期。 달 뒷면에 들어가는 순간 지구와 교신이 끊겨 인간이 달에 간 지 50년이 지나도록 달 뒷면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중국은 통신 중계 위성 오작교를 쏘아 올려 통신 두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착륙선 안에 실린 무인 로봇 탐사차가 본격적인 달 뒷면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토양과 광물 분석은 물론 밀폐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달 탐사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처음으로 제쳤다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我想这是我们建设航天强国的重要的标志性事件. 중국은 이번 장어 4호에 이어 지구 귀환이 가능한 장어 5호를 내년까지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을 통합한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드라마 등 지상파의 콘텐츠가 결합해 넷플릭스 등 외국 미디어에 맞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방송 3사와 SK텔레콤은 5G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국내 미디어 시장을 이끌고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토트넘은 신바람을 내면서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로 인한 공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리그 2위까지 끌어올렸지만 토트넘 팬들은 요즘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이어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이 빠져야 하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어차피 한국이 우승할 테니 떠나지 말아달라는 비현실적인 애원의 글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도 토트넘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그는 물론 컵대회 우승까지 노리는 토트넘에 손흥민의 공백은 큰 타격을 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14일 맨유전을 마치고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아시안컵 기간 예정된 토트넘의 컵대회 준결승전 등 최대 5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소속팀한테 조금 많이 미안하죠. 되게 많이 비어있고 제가 사실 이번 시즌에 팀을 많이 비워서 최대 컨디션을 맞춰놓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회 때 3위를 하고 두 번째 대회 때 결승까지 가서 눈물을 좀 흘렸는데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한국 축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토트넘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축구 수원 사령탑에 오른 이임생 감독이 공식 취임해 명가부활을 다짐했습니다. 이임생 감독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에도 군대 투혼을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은퇴 후 6년간 차범근 감독 밑에서 수원 코치로 활약하다가 10년 만에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시즌 6위로 추락한 수원을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너무 간절했던 그 기회가 왔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의 해결사 루카쿠와 래시포드가 나란히 2경기 연속골을 뽑았습니다. 뉴캐슬 원정 후반 18분, 래시포드의 강력한 프리킥을 골키퍼가 잡지 못하자 루카쿠가 잽싸게 달려들며 선제골을 뽑았고요. 후반 35분 역습 상황에서 루카쿠에서 시작해 산체스를 거쳐 래시포드가 공간을 만들어내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불화를 겪었던 산체스가 37일 만에 출전해 래시포드의 골을 도왔습니다. 맨유는 솔샤르 감독 대행 체제에서 4연승을 달리며 5위 아스날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를 평정하고 올해 미국 무대에 도전하는 이정은 선수가 LPGA 한국인 신인왕 계보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이정은은 미국행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시고 저희 엄마도 건강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셔가지고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고요. 고심 끝에 도전을 선택한 만큼 확실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5년 연속 신인왕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국 선수로서 또 5년 연속 신인왕을 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LPGA에서 4년 연속 우리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했는데 이정은은 올해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힙니다. 퀄리파잉 스쿨 수석 합격으로 실력은 검증받은 만큼 낯선 미국 생활 적응이 큰 관건입니다. 영어 공부는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담이라는 캐디를 이제 구하게 됐는데 오늘도 통화를 했고 현지 코스 적응을 위한 자신만의 비법도 살짝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가는 코스는 무조건 홀마다 사진을 찍거든요. 1번부터 18번까지 가기 전에 사진을 계속 보면서. 국내 무대에서 얻은 핫식스라는 별명이 미국에서도 불려지길 바란다는 이정은은 다음 달 호주에서 공식 데뷔전을 치릅니다. 정은이라는 발음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식스라고 불러주면 더 되게 재밌고 편할 것 같아요. SBS 유병민입니다. 독일 병정이라 불리는 NBA 스타 노비츠키의 고감도 석점포 보시죠. 새해 우리 나이로 42살이 됐는데 기량은 여전합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안팎으로 여전히 춥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는 수도권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면서 밤이 되면 그 밖의 중서부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절기 소환이 있는 이번 주말에도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의료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고인의 꿈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